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견고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취임을 축하해준 이시바 총리의 감사를 표했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 과제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민 간 활발한 교류와 당국 간 의사소통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통화에서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 등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상견례 자리였고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통화였던 만큼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로 경제점검 회의를 열었죠. 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2차 추경 추진 방안과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소비 부진을 보완할 사업들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국민 민생지원금 언급도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규모나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정도 이후에 구체화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분야 참모진들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관계기관의 정책 결정자, 실무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만큼 가능한 대책을 다음 TFA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당국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지원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유가족과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지원하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경호처 관련 브리핑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의 경우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 조치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이자 조직 안정화 조치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온 열린 경우, 낮은 경우의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본부장 5명은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되며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대해 국민께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정부 인사인 조태열 현 외교부 장관이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참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을 제외하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 장관이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일단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연기한다는 건데요.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결국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미뤄지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일도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다른 사건의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모두 합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른 사건 재판부들은 향후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빨리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에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은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중지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 구성과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속도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둘러싼 내홍 속에 이를 봉합할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또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 구성을 약속하며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범위도 관심이 가는 측면인데요. 애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을 주장해왔고 지난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에서 14조 원가량이 진행됐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낼 거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민주당에서 언급한 2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넘어 30조 원 수준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병기, 서영교, 친명 2파전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선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만큼 이런 표심을 겨냥한 두 의원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내란 종식의 최종 병기로 누가 적합한지 선택해달라고 호소했고 서영교 의원은 내란 특검을 비롯한 입법 활동 등을 부각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전인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규모 등도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추진이 사실상 유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 등 기타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후 2시쯤에 시작됐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겁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비대위원장으로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각종 혁신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의총 초반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현재 당내에선 여러 갈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 친윤 등 당 주류에선 김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넘어서는 제안을 한 거란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중도 성향의 한 수도권 의원은 YTN에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만 버티긴 힘들 거라며 그렇다고 옛 친윤이 키를 잡으면 개혁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9월 초 전당대회 주장에 힘을 실으며 그때까지 당을 관리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지도체제의 또 하나의 축인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전 당 선관위 회의에선 오는 16일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후보 등록은 14일 하루 동안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전 과정에서 향후 계파 갈등 양상의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재판 연기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죠. 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는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개별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재판 중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재판도 대통령 재임 시 중단되도록 법원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에 추진하던 형소법 개정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은 법학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에 출석하라며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외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첫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2차에 이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고요? 네,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건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실무자에게 기록 삭제를 주문했지만 실무자가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발령 직후 직접 군 사령관이나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건 물론 지난해 12월 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고 비상계엄 이후 돌려받는 과정에서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된 뒤로는 처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 등을 어떻게 봤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은 물론 점심 식사 뒤 다시 오후 재판을 위해 출석할 때도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요. 오전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출입구에 모여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긴 했는데요. 법정에선 주로 눈을 감은 채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판에선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해 오후에도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을 시작하면서 이 전 여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걸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 전 여단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 묻기도 했는데요. 이 전 여단장은 이 사건으로 망연자실한 부하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내 밑으로 처벌을 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끝난 뒤엔 검찰의 재주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사흘 연속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장중 2,860선을 돌파해 연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오늘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2,841.56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단숨에 2,860선을 넘어 2,867.27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후 3일 연속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장 후반 밀리면서 2,850선으로 내려와 2,855.7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1조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달여 만에 장중에 잠시 6만 전자를 회복했다 59,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2% 이상 오르며 잠시 23만 원대로 올랐었지만 22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이며 764.21로 마감해 7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홀로 1,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16% 이상 급등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 육성 공약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 하락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맞물려 우리 증시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61원으로 출발해 오후 한때 1,353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미달러화 약세 영향에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차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추가 인선을 공개했죠. 4선 국회의원 출신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또 이규현 전 JTBC 보도 담당 대표를 홍보소통수석에 각각 임명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비서실장이나 지금 정무수석으로 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소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아마 굉장히 능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그때는 너무나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부재했고 지금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치 원로로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 인선을 두고 정치적으로 강화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적임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저도 비대위원으로 같이 했었는데 정말 소탈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에도 당시 야당이지만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탄핵에 이르게 하는 그런 또 리더십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란을 빨리 조기에 종식하고 사회를 통합해서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 또는 여야정 간의 협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 국회와의 소통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또 스타일이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또 마다하지 않는 이제 586의 맏형 격이고 또 이번 총선에서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희생도 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라서 우리 당 안에서는 대단히 신뢰가 높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현관에서 뭐 비서실장보다 더 선배인데 직급이 낮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정무직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맞는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아주 최선의 그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야당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한참 선배인 우상호 수석이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다. 이 점에 많이 포인트를 두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상사로 왔을 경우에 그거를 참지 못한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못한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는 40도 안 되셨습니다. 38세 당대표에 왔었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윤석 의원보다 정치력이 훨씬 많고 나이도 훨씬 많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힘을 모아서 정권 창출에 이바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상호 의원이 뭐 선수도 더 높고 나이도 많겠지만 아마 정치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자기 직분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상호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과 협상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재명 정권의 좀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여야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임 오광수 민정수석을 놓고 여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감지됐죠. 검찰 특수통 출신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인데 대통령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조차 검찰개혁을 지휘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선 확정 전후로 여당의 평가에 온도차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교수 출신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의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됐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예. 뭐 이런 특수통 검사로 같이 예.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예. 것 같은데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우려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 그 민정수석의 역할에 맞는 분을 찾아서 발표하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평가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을 처음부터 검찰 출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현수 그 당시 기조실장 부인 그분을 먼저 했었으면 조금 더 검찰과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인사를 풀어가는데 좀 낫지 않았냐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반면 교사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서용교 민주당 의원의 말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그렇죠. 근데 그런 맡기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뭘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가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특수통이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쪽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주 더 검찰 쪽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무엇이 개혁이 필요한가를 차근차근 좀 짚어서 그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검찰을 잘 알고 그러니까 1960년생이면은 검찰 경험이 풍부한 것이거든요. 특수통 정통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또 생각을 같이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광수 이 민정수석을 임명한 가장 큰 배경은 누구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한다. 왜?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간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인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당에서도 반발하는 오광수 검사를 민정수석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검사 쪽에서도 검찰 쪽에서도 오히려 이 개혁을 못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사 출신이라서 안 된다. 아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다. 이런 의견이 갈린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원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사법연수 18기 동기이면서 40년 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신뢰관계가 일단 형성되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을 내부에서 일부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이분이 단지 검찰의 특수부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특수부 출신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평판도 되게 좋았다라는 것이 좀 확인도 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혁 의지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확인했다라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이분이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권자의 의자를 따라서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정 관계를 통해서 검찰이나 사법개혁이 이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안에서도 또 쓴소리도 하는 레드팀의 역할도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추동해 나가면 될 문제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개혁엔 항상 저항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을 잘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오히려 이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검찰 내부에 대한 그 설득이라든지 또 공감을 더 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론은 검사 출신이 검찰 개혁 더 잘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상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전 수석의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됐을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수석을 앉힌 거는 이제 비법조인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겁니다. 그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앉혔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검찰 특수통 출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에 바로 앉힌 것은 제가 보기에 검찰 개혁보다는 사실상 검찰 통제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통제라는 것은 본인 관련된 사법 리스크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이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굉장히 오랫동안 내밀한 관계를 가졌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 같고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논의할 때 한 번도 이 오광수 변호사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밀하게 조용하게 이제 만약 정권 잡았을 경우에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준비해온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경우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문다혜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봐줬었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친인척 관리라는 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또는 이런 불법 비리 같은 거 이런 거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태국 이주라든가 또는 이제 불법 공유 오피스, 불법 공유 오피스 이런 거에 민정수석실은 행정관이 동원돼서 관여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도 도박 자금 2억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국세청에서 만약에 검찰 고발한다 그러면 이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1억 넘는 법카 공금 유혹 때문에 지금 수사 재판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18기 사법연수원 동기 이런 분을 민주수석으로 앉혀서 본인 친인척 관리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들어있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민정수석 인선에 대한 여야 평가를 들어봤는데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까지 추렸는데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포함이 돼서 논란인데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해 충돌 아니냐. 헌법재판소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좀 더 담고 싶은 그런 의중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인데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변호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보다도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한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후보자 시절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관에 또 임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재판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충분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또는 그 이전의 이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법관으로서의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심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는 과정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다 정리해 주셔서요. 저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이번 주 오는 13일에 뽑히는데요. 김병기, 서용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출사표를 던진 두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했는데요. 두 의원, 이 대통령과 이렇게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평한 경쟁을 강조하듯 딱 중앙에서 두 사람과 손을 맞잡는 구도로 촬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두 후보의 페이스북 대문 사진을 볼까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모습만 잘라서 올렸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서 선출합니다. 권리당원 표가 무려 현역 의원 34명의 표와 맞먹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현재 권리당원이 이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팬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결국은 명심 경쟁이 되는 건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의 투표도 20% 반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해서 당원 중심으로 당원 당규를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가 도입되는 첫 번째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대단히 있는데 원내대표에 이렇게 당심이 포함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민주당도 예.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런 적은 없었던 거죠. 예, 국민의힘도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아마도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처음이라서 이 결과가 대단히 기초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예. 의원들의 속마음을 너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표정 관리도 잘하고 또 2중 3중으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당원 투표 20%가 34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분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한 167명 정도가 이제 저기 국회의원에다가 이제 34표가 더 가산되는 거라서 그 당원들의 표심의 결과가 그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권리당원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선거 전략을 네.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여당의 첫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또 중요성이 대단히 있어서 민생이라든지 개혁 입법들도 추동해야 되고 또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명심이나 그런 또 실제로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는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두 분 전부 다 워낙 이제 이재명 당시 그 당대표 시절에 뭐 최고위원과 당 수석 수석 부총장을 맡아가지고 당직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과연 어떤 분이 친명이냐 더 친명이냐라는 그 가름만 타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한남동 관저에서 김병기, 서영교 이 두 의원이 이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대통령과 자신 본인만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 올렸더라고요. 이게 김현정 의원께서는 지금 어느 쪽에 조금 더 앞서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몇 가지 요소를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병기, 서영교 의원, 김병기 3선, 서영교 4선 별 차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진을 조금 보여주세요. 자막이 있어도 좋고 자막이 없는 사진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한 손을 잡고 있는 것은 김병기 의원이에요.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예. 두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서영교 의원이에요. 네.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습관인 것처럼 악수를 할 때 습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절박하냐 이런 차원의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두 사람 다 최근에 어떤 발언을 보면은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는 듯한 예.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당원들 권리당원 투표인데 이게 의원 34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의원들은 가만히 보시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대충 이제 판단이 될 건데 의원들은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지난 총선에 공천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김병기 의원이에요. 이건 무시 못합니다. 예. 자신의 공천 받으셨으면 알 거예요. 공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김병기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는 의견은 뭐냐면 바깥쪽에서 분석하는 좀 객관적인 의견은 김병기 의원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물론 이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 쪽에서 발끈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 바짝 서영교 의원이 지금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두 손을 꼭 잡은 서영교 의원 그리고 한 손만 잡은 김병기 의원 이 사진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돼야 더 수월하다
수월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어느 후보가 되는 게 더 수월하다 뭐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둘 다 친이병이 되니까요. 예, 둘 다 뭐 다 이제 이재명 체제는 야당 시절부터 일극 체제였고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과 다른 뜻을 나타내는 그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미 이제 공적에서 배제되고 지금 남아있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은 우리 49%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나머지 51%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51%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저희는 이제 우리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제 배종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악수를 할 때 두 손을 잡고 하느냐 또는 이제 팔꿈치 잡느냐 또 어깨까지 손을 올리냐 이거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손을 이제 포개지 않습니까? 상당히 절박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남의 정당이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하기 그렇지만 지켜보면은 국민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 후보와 찍은 사진을 두고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편 3년 만에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태를 만든 데는 김문수 후보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만 했다 그러면 100번 그 말도 양보를 하겠는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말은 그것도 계약서보다도 중요해야 되니 게다가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께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같이 규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라고 해요. 전에 들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비대위원들이 이제 일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비대위원장도 사퇴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원내 뜻과 좀 이제 사전 교감 없이 혁신안 5개를 제시했는데 이 5개에 대해서도 뭔가 정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임기를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연장해서 전당대회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연장할 때 그냥 본인이 연장했다고 선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위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번 연장이 가능한 건데 과연 전국위원회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번 임기를 연장했을 때 본인이 과연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수고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어려운 시기에 와서.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이후의 역할은 맡겨달라. 원내에서 그리고 혁신안을 지금 짜고 있는 많은 중지위원들과 함께 혁신안, 쇄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도로 하는 쇄신안, 혁신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단일화에 대해서 뭐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히 이제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 의혹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는 칼날을 들이대고 누구한테는 칼등을 들이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전부 다 어떤 선택적으로 징계를 한다거나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당의 단일 대우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면은요.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가 되고 그러면 그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가서 전당대회를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해야 될 사유는 좀 떨어져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당의 혁신이 완료될 때까지다. 어제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쇄신안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 같아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두 번째는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 이 내용이죠.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초선 의원으로서 당의 혁신을 원할 거 이런 고민은
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그러면 이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서도 단 하나라도 추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힘이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참 묘한 지금 역학 구조인 게 앵커께서도 보십시오. 김문수, 한동훈 제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내에서 다 원외예요. 원내가 없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겁니다. 예. 원내에서 이걸 중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 탄핵받는데 당론부터 해서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에서 이른바 목소리로 영향력으로 관철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왜? 각각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만나서 또는 당 내에서도 중진들이 만나서 이걸 협의를 해야 돼요. 예. 이거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토의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이야기가 돼야 되지. 말 그대로 지금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5개 중요한 내용들을 툭 하고 던져놨다. 예.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수 전 후보예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김문수, 한동훈, 그다음에 당의 중진 이른바 이 인물들이 만나서 이렇게 할 건지 이 길을 갈 건지 말 건지 그걸 논의해야 되는 거죠. 예,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삼상위원들이 오늘 모여서 김용태 위원장의 탄핵 반대 무효화 이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대선 패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분골쇄신해야 될 때인데 여전히 당권 투쟁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 당무감사권 예. 뭐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 결국은 내부에서 그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밖으로 표출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가인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 후보한테 있지만 비대위원장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를 뽑는데 친윤 인사들이 대거 이제 출마가 예상이 돼서 도로 이제 친윤 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전 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친윤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는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친한계 의원들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대변하는 듯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새로 뽑든 비대위 체제로 가든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총회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예, 의총에서 나온 얘기 좀 이제 제가 들어온 거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총에서 이런 얘기 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면은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신임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좀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당무감사 의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의총장에 있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네, 김문수 전 후보 6.3 대선 이후에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도 연달아 만났고요. 참 공개 행보를 화려하게 하고 있다. 뭐 그렇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한 것은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을 할 것이냐는 거죠. 저는 150%라고 봅니다. 150%요. 왜 그러냐면 이 정치인의 이 향방을 점치는 데는 3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나운스먼트인데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물어보는 그런 걸 왜 물어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선을 그어서 난 절대로 당권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없어요. 이 어나운스먼트 발언은 나가겠다는 뜻 50%. 그다음에 행동을 보면은 쿨라우프 정언은 완전히 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체력은 어느 누구 못지않다. 저는 하나도 못 돌립니다. 네. 저는 하나도 못 돌려요. 저도 못 돌립니다. 쿨라우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것만 해도 50%고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왜 저 시간에 저 장소를 지나가는가? 네. 그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50%. 근데 마지막으로 환경인데 지금 김문수 전 후보 주변에 이 선거 때 이 관여했던 인물들은 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김문수 전 후보 친윤 쪽에서 당권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그럼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명분 제시하는 것도 거부하기 어려워요. 예. 선거 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필 보면 100%가 아니라 150%. 예.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또 김문수 전 후보와 친윤계 간에는 사이가 또 썩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결국은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 법적, 이제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정당하게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당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냐? 물론 이제 압축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논란이 있었었죠. 하지만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김문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뽑은 이제 대선 후보를 우리가 지켰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 지금 150%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150 받고 100 더 250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지난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대선 때 보면요, 그때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24%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지금 탄핵 이후의 대선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41%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다면 40% 넘는 득표율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로 지금 당의 에너지가 다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선명한 야당 으로서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남용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41%의 득표를 얻었던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름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은퇴한 것 같지 않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신당 창당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좋겠다는 지지자의 요청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지자가 개혁신당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려스럽다고 걱정하자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대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당과 또 연합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또 당을 창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드머니에 종자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자까지 다 태워버리면 안 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홍준표라는 이름 석자가 울림을 주는 것은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네. 홍준표 전 시장 대선이 끝나면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신당 창당 소리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신당 창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신당 창당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량감 있는 또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당 창당보다는 그 지금 현재 탈당되어 있지만 좀 전에 김대식 의원의 말 맞다나 뭐 시드머니나 종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전히 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쪽이 더 오히려 더 그쪽에서 자기의 룸을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룸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렇게 발언한 것때 너무 이제 강성 발언이 많아가지고요. 과연 국민의힘에 돌아온다 그러면 원내에서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본인의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울림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수 대한 세력의 울림을 말하는 게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의 본인은 기대감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그만 하라는 그런 울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울림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하실 말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창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은 모래시계, 그 다음에 홍카콜라, 네. 또 하와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지지 기반을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반민주, 반보수, 친 홍카콜라 이제 청년의 꿈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대략 뭐 지지율이 한 자릿수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거든요. 그 주목도를 기반으로 해서 양쪽에서 어떤 이 정치적인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예. 이 이른바 이 홍준표 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자다. 그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좀 친미국 하와이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예. 그다음 친일본 이런 외교를 좀 보수 외교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독자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 가지고 명태균 씨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씨 관련된 사법 리스크 이게 지금 살아있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명태균 씨 관련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과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홍준표 시장의 거취가 굉장히 달라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홍 전 시장의 신당 창당 설을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사라진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한 건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라는 글을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새 법사위원장 후보,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신임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 위원장 얼굴에 점을 붙인 점청래 후보나 여성 의원으로 성별이 바뀐 정점래 후보 등 모두 정 위원장의 얼굴을 본뜬 후보들이 거론된 영상이었습니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아니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인 만큼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민주당. 당분간 이 여야 논쟁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데 항상 여야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다투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을 올리면 거부권을 통해서만 이제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막 그랬는데 법사위원장을 또 하게 되면 이제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발목 잡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저희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내란도 종식되지 않았고 지금 해야 될 개혁 민생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행을 얘기하면서 뭐 행정부 견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20대, 21대 후반기 때도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다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 얘기는 맞지는 않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그 협치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해서 행정부의 견제나 협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개혁 법안이든지 민생 법안들은 이미 확인이 된 게 있잖아요. 저희 지금 당에서도 양당에서 그 공통 공약으로 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처리하는 그런 팀을 하나 여야 간에 만들자라는 제안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협치? 이런 모습들을 지금은 더 보여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회의장도 집권 여당이 가진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한다. 그래야 견제가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도 차지하고 있고 또 민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민주당 출신 이제 국회의원이
지금 대통령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를 전부 다 이제 자판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음료가 바로바로 탁 튀어나오도록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입법부의 원래 고유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뭐 입법도 말할 것도 없고 예산 심사도 말할 것도 없고 또는 국정조사에 관해서도 모든 것이 이렇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 다수석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에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를 할 수 있느냐, 법치주의 국가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과제로 던져줄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했으니까 저는 축하하고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생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폭주하고 독주하는 모습 보이면은 취임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예, 것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폭주, 독주 이런 거는 이제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그 정치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모든 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본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 수영장보다는 수심이 얕은 반려견용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조가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SNS에 올려 시선을 끌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발단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의 만찬 자리에서 직사각형 수조가 포착된 겁니다. 성인이 수영장으로 쓰기엔 너무 얕은 용도를 알 수 없는 이 수조를 보고 현장에 있던 인사들이 개 수영장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 뒤에 보이는 수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한 50에서 1m 정도로 보였습니다. 길이는 5에서 6m 정도로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강아지 6마리,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생활했죠. 파면 선고 뒤 일주일 동안 수돗물을 220톤 넘게 사용한 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당시 민주당에선 개 수영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시설이 외빈 방문 때 야외 행사 시에 조경용으로 쓰인 수경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경시설 옆에 설치된 대리석은 테이블 설치를 위한 거라며 개 수영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각각 해명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도 관제 시설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좀 이게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소명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은 민주당 의혹 제기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생길 것으로 보이는 1호 태풍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최근 날씨가부터 후텁지근한데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져서 무척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 해상으로 여름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서 수증기를 포함한 더운 공기가 남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북 영천 신영면 기온이 34도에 육박했고 또 구미와 의성 기온도 33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 수준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서울도 서쪽 내륙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영남 지방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한낮에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논과 밭, 도로 주변에서는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면서 노약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의 야외 작업에 더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1호 태풍 발생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상청이 이번 주 제주도를 시작으로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남해상에 머무는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발달해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상황이 무척 유동적입니다. 현재 슈퍼컴퓨터가 예상하는 각 나라별 예측 모델에서 이번 주 중반쯤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1호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의 발달과 진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한 상태인데요. 태풍이 발생한다면 그 앞자리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 정체전선으로 인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아직 열대 요란조차 발생하지 않은 데다 이 정체전선이 지속해서 내륙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태풍과 정체전선의 상황은 무척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열대 요란의 발생과 정체전선의 상황에 따른 날씨 전망을 이번 주 중반쯤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네, 대학로 소극장 출신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 밖에도 연출상과 각본상,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문화산업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현 기자, 어쩌면 해피엔딩이 결국 뮤지컬 본고장을 평정한 셈이죠? 네,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이 완벽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토니상 시상식에서 우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앞선 사전 행사에서 극본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며 기대감을 높인 뒤 작품상과 연출상, 나무주연상 등을 연달아 수상한 겁니다. 1995년 아가씨와 건달들로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작품을 무대에 처음 올린 지 30년 만에 브로드웨이를 평정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받게 된 박천유 작가는 수상 직후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라며 자신들을 받아준 브로드웨이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이번 성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는데요. 최근 티켓 판매량이나 객석 점유율 기록으로 성과를 입증했고 현지의 다른 시상식들까지 휩쓸면서 대중성과 작품성 동시에 인정받아왔습니다. 1947년 시작된 토니상은 미국 연극과 뮤지컬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공연계 아카데미로 불립니다. 지난해 의상상을 받은 위대한 개츠비 이후 2번째 경사지만 국내에서 초연된 완성작품이 토니상을, 그것도 작품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어쩌면 해피엔딩. 지난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을 했고요. 지난해 11월 브로드웨이에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국내 공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10주년 기념으로 오는 10월 30일 두산 아트센터에서 개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이 불패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올해 들어 한 번 지긴 했지만 내 목표는 항상 최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기적 같은 뒤집기 한 판으로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지이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오픈에서는 조금 아쉽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하고 또 일단은 좀 한 세트만 따보자, 어떻게든 한 세트만 따보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1패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제 목표는 항상 이제부터는 좀 최정상이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되게끔 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는 경찰의 부검 강요와 시신인도 거부는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유족이 부검을 반대했음에도 경찰이 시신인도를 거부한 채 부검을 강행하려는 건 유족의 권리 침해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경찰서는 직접 사인을 부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유족 동의를 얻으려고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안전사고 전담팀과 과학수사계, 디지털 증거분석계 등 수사관 40명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통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조속히 얼굴을 마주하길 희망한다면서 정부 간 여러 레벨에서의 의사소통을 해나가자는데 이 대통령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 정상통화에서 일본 측이 밝힌 내용과 입장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도 한일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구축해온 한일 관계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 환경에 엄중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총리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도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조기에 직접 얼굴을 마주할 기회를 가지자는 데 기대를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정상을 포함해 양국 정무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빠른 시일 안에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과 이에 따른 한일 관계에 초미의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과거 대일 강경 발언과는 달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이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을 분명히 한 만큼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한국의 대일 기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돌아온 선거법 사건인데 지금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피고인의 신원이 불상이거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망한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파기환송심에서 추정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은 해당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로 읽히고요.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는 고법에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 소추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범위까지 해석이 된다고 좀 봐야 됩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요. 이 헌법 84조를 보시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이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를 정확히 검찰의 기소만으로 국한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를 두고요.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
고법에서는 이 소추 혐의를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헌법 84조상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고법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법 재판 말고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재판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각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사 한 명 한 명당 이 각계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행해 나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재판부 각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판단을 내린 고법 재판부에서는요, 헌법 84조의 해석을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4개의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요. 아마 유사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고법재판부와 다르게 속행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가 일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쟁의 심판 등 굉장히 다양한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 절차를 최대한 중단하고자 노력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같은 헌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부나 판단을 달리하는 것도 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결정이 나온 서울 고법 같은 경우에는요, 추후 지정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고는 상급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고법의 상급 법원 대법원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항고 부분에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 천대엽 이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듯이 재판을 진행할지 중지할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 항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만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항고까지 갈 가능성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서울 고법뿐만 아니라 7월에 기일이 예정된 다른 재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후 논의해 보겠지만 재판 중단법이 그 다음 기일이 잡히기 전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검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당사자인 검찰도 제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지금 다양하게 공판검사 측에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헌법소원이라 하면요, 일단은 이 공권력의 행사, 그러니까 이 민주당 측이 주도해서 지금 발의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입법권 행사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중단법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 우리가 상정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헌법 소원 절차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청구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 재판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라 함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가 의문이 들 경우에 그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제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피고인이나 검찰, 즉 당사자가 지금 우리 재판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 중단법이 7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다른 재판이 지금 재판기를 도래하기 전에 통과가 돼서 만약에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금 현재 재판중단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 중단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중단할 수도 있지만 해당 법에 의해서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 스스로도 이 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할 수 있고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검찰 측 의견도 물을 텐데 검찰 측에서는
해당 법률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청 신청을 희망합니다. 라는 방법으로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재판부가 오늘 고법과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부담을 안고 이 재판중지법을 강행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 측에서는요. 12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4개의 재판부에서 만약에 서울고법과 동등하게 동일한 논리로 해서 재판을 중단한다면 굳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중지법을 실행할 만한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지법에 대해서 더 이상 발의하지 않을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도 진행 중인데 이와는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5일에 한 차례 통보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소환에 불응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은 나갈 수 없다라고 좀 추상적으로 일단은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오는 12일에 다시 한 번 더 출석을 하라라고 2차 소환 통보란 상황이고요. 만약에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3차, 4차 소환까지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2일이 지난 이후에 경찰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3번까지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경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선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아직 2차 소환 예정일에 소환 의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볼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차 소환 통보를 지난 5일에 했는데 일주일 반인 12일에 또 다시 나오라라는 것은 경찰로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차, 4차 소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 기간 전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까지도 동원해서 소환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된 혐의를 보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이 군 사령관들의 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요. 이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르면 이런 직권남용이 설사 미수에 그쳤다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12월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이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 삭제를 지시했지만 이 김성훈 차장이 이 경호처의 실무진들한테 실제 삭제를 지시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호처의 실무진들이 이 부분을 거부하면서 결국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인데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상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추가 혐의에 대해서 현재 인지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 다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삭제를 지시한 사람, 삭제한 사람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성명 불상으로 입건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지 아마 이 부분은 12일이 됐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됐든지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라고 하면 이 다양한 삭제 정황 지시가 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인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성명 불상이지만 만약에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으로 특정이 된다면 다시 또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는요, 2가지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높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경찰에서 보고 있는 피의자 성명 불상, 그러니까 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삭제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지시가 된 것이고 자신 관련한 불리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한 것까지 밝혀진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구속 여부는 결국 또 법원의 판단에 지금 맡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인사위를 열어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앞서서 체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전 차장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저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일종의 좀 방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그 집행을 방해하는 그 과정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위법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이 경호처의 간부급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조의 의무까지 지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이 내일 공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검 3개가 동시로 가동되는 경우는 저희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실제로 파견되는 검사의 숫자만 12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특검이 지금 예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제 특검으로 임명이 돼야 되는데 후보자를 찾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일각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으로 임명되게 되면요. 그 특검으로 수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기간 동안 이 특검은 변호사 활동 등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건들의 이 특검의 검사의 숫자가 굉장히 큰 이유가 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입니다. 예. 따라서 재판 과정만 하더라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검 후보자를 지금 선정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머드급 검사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경찰과 검찰에서 하고 있던 수사는 모두 멈추고 넘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경우에요. 경찰, 검찰, 심지어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공판검사도 그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수사 자료도 모두 넘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특검 스스로도 강제 수사와 관련한 영장 청구 등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특검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특검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37일의 시간이 걸렸고요. 또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34일까지 그 출범까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인력의 규모만 하더라도요. 그 앞선 두 가지의 이 특검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특검인데다가 3대 특검을 모두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소환 시기도 관심인데 그러면 특검 법안이 이제 공포가 되고 특검 출범 직전에 그럼 그 경찰과 검찰 수사가 어찌 될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그럼 소환 시기는 오히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검찰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청으로 우리는 분리시키겠다. 또 검찰의 권력이나 권한을 좀 많이 좀 하향시키겠다라는 일각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수사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검찰이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천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금 더 당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무리해서 강제 수사까지 생각을 하면서 소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소환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LA 시위에 군대를 투입한 데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등 각종 정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지층의 시선을 이민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LA 일대에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 시위와 충돌이 일어났고 트럼프는 주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히려 시위가 더 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지에선 군대를 동원할 만큼 시위가 격렬하거나 치안이 위태롭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We have tremendous capability here. To say that we would go to that right away, I'd say we wouldn't have been there yet. 미국 대통령이 해당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언론들은 뚜렷한 성과가 없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 실패, 머스크와의 갈등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시위를 이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조치로 정권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이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끔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가디언은 극우 매체를 이용해 시선을 돌리는 데 능한 트럼프가 증오와 분노, 공포를 조장할 내부의 적을 찾았다고 짚었습니다. I was trying to encourage the administration that if they deployed the National Guard in Los Angeles, it would create a sense of chaos. It's the last thing our city needs. 캘리포니아 LA라는 점도 공교롭습니다. 민주당이 강세인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강경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피난처 도시 정책으로 트럼프에 맞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유력한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violence there. There was a lot of violence and it could have gotten much worse. You have an incompetent governor. 현지 언론들은 LA 상황이 혼란스러워질수록 트럼프가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얻고 정치적 논란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전에 한 차례 열렸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30일, 6월 30일 월요일에 속행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면 원격 회의로 진행이 되고요.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한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대선 전에 치러진 회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론이 미뤄진 바 있는데요. 이달 30일 오전에 속행할 예정이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관련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사이 찾아온 여름 더위가 오늘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지도에 붉게 표시된 지역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정선과 정읍은 32도를 웃돌았고요. 구미는 33.1도를 기록했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저녁 충북 남부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중북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최고 20mm가 오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5mm 정도 예상됩니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내일 빗방울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가 짙은 곳도 많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을 보면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